강정원 작가의 깊은 페루, 안데스적 가치와 상생의 사유, 이 책을 바탕으로 페루라는 나라의 좀 더 깊은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고대 문명부터 현대 경제, 또 미래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그 놀라운 자연 환경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보통 페루 하면 다들 잉카만 딱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메소아메리카, 올메카 문명보다도 2000년이나 앞선 노르트 치코 문명이 있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랬죠. 페루 역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그 중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첩. 그럼 본격적으로 페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카 이전에 이미 수많은 문명들이 페루 땅에 존재했는데요.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된 노르테치코는 이게 또 전쟁 흔적이 거의 없는 아주 평화로운 도시 문명이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특히 해안과 안데스라는 이 정말 극명하게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문명들이 피어났다는 점이 저는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해안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다면 그 험준한 안데스 내륙에서는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문명에 꽃피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해안 북부 쪽에는 모체나 치모 문화 같은 게 있었죠.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한 750년 정도까지가 모체, 그 이후 한 1470년대까지가 치모인데요. 이들은 아주 뛰어난 관계 기술, 그리고 정교한 금속 세공 기술, 또 계층화된 사회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관계 기술과 금속 세공이요? 아주 화려한 직물이나 그 유명한 나스카 지상화를 남겼죠. 네, 나스카 라인. 특히 나스카는 그 푸키오스라고 부르는 정교한 지하수로 시스템으로 물을 확보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하수로 시스템이라니.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안데스 내륙은 또 달랐겠군요. 네, 좀 달랐죠. 안데스에서는 기원전 900년경 차빈 문화가 먼저 종교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축이나 기술 발전을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는 와리 제국이라고 서기 500년경인데요. 이 와리 제국이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일종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게 결국 잉카 제국의 어떤 원형, 기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리 제국이 잉카의 원형이군요. 네, 그러니까 페루는 그냥 단순히 잉카 이전 시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명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말 층층이 쌓아 올린 역사의 집합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깊은 역사 위에 그럼 현재 페루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맞아요. 해안에는 농수산물, 안데스에는 광물, 또 아마존에는 에너지 자원이나 목재 같은 게 풍부하죠. 특히 19세기의 구아노라고 그 새 배설물 비료 수출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역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구아노 붐 대단했죠. 그때 해안 지역은 막 발전했지만 또 노동력 확보하려고 중국인 계약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그런 사회 변화도 겪었고요. 맞습니다. 그 구아노 붐 이후에도 고무라던가 설탕이라던가 몇 번의 자원 붐이 더 있었죠. 하지만 현대 페루 경제의 핵심은 역시 뭐니 해도 구리 같은 광물입니다. 그래서 광산 국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죠. 광산 국가요? 네. 특히 이게 1990년대 후지모리 정권 때 광산 부문이 대거 민영화가 돼요. 그러면서 해외 자본, 특히 최근에는 중국 자본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민영화의 영향이군요. 근데 문제는 이 주요 광산 대부분이 원주민 공동체의 삶의 터전인 안데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발전이라는 그 이면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 또 환경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거죠. 최근 중국의 막대한 자원 수요는 이런 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필연적으로 외부 요인,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지금 건설 중인 그 거대 항만 프로젝트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찬카이 항구 이야기시죠. 중국 자본으로 건설 중인데 이게 완공되면 아시아 남미 간 해상 운송 기간이 기존 35일에서 23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걸로 기대됩니다. 페루 경제에는 분명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와,
열흘 이상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강제 이주 논란이라든가 환경 파괴 우려, 그리고 또 이게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지정학적인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 해상 실크로드. 의미심장하네요. 이 창카이 항구는 단순히 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남미 간 교역에 관심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개발은 페루가 가진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자연 환경과의 충돌이라는 고민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해안 사막지대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바로 옆에는 만년설이 쌓인 안데스가 솟아있고 또 그 너머엔 아마존 정글이 펼쳐져 있다니 정말 극과 극의 환경이 공존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 극단적인 환경이 페루 문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리마는 가루아라는 안개만 끼는 거의 사막 기후잖아요. 네, 비가 거의 안 온다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 안데스는 고도에 따라서 기후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인류학자 존 무라가 수직군도라고 이름 붙인 개념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죠. 수직곤도요? 네, 안데스 사람들은 예래부터 아율류라는 혈연 지연 기반의 전통 공동체 단위를 통해서요. 각기 다른 고도에서 자라는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이걸 서로 교환하면서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거든요. 아, 아유유 공동체를 통한 상호 부조와 교환. 그게 바로 안데스식 상생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동쪽 경사면에서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여긴 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죠. 네, 생물 다양성. 필리프 데스콜라 같은 인류학자들은 이 지역 원주민들이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어떤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주체로 인식하는 독특한 세계관, 일종의 애니미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페루의 문화는 그 자체로 다양한 생태 환경과의 아주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경이로운 자연과 그 속에서 발전한 독특한 문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가 너머의 깊고 복잡한 페루의 모습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페루는 지금 광업이나 항만 건설 같은 그런 경제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나 공동체 와해의 위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데스와 아마존의 깊이 뿌리내린 상생의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이 첨예한 긴장 속에서 페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상생의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